안녕하세요. 배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3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3의 1조를 다 마치지 못했었죠.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전자총에서 입자가 나와가지고 월을 2개 지나서 마지막에 검출기가 있는 곳까지 도달할 때 경로가 여럿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월이 2개가 있고 첫 번째 월은 구멍이 2개 뚫렸죠.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1하고 2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번째 월에는 구멍이 3개가 붙어 있어서 A, B, C 이렇게 붙였다면 이제 입자가 갈 수 있는 경로는 많죠. 제일 위에 것부터 차례로 한다면 맨 위에서 1을 거쳐서 A를 거쳐서 경로에 도달하면 그때의 앰플리튜드는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죠. S에서 출발해서 1로 가는 앰플리튜드 곱하기 1에서 A로 가는 앰플리튜드 곱하기 A에서 X로 가는 앰플리튜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차례차례 곱한 것들을 서로 다른 경로는 어떻습니까? 다 더하고 한 경로에 서로 다른 구간은 전부 다 곱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쓸 것 같으면 우리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 앰플리튜드 값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대강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Rough idea of a typical amplitude. 우리가 그냥 가장 전형적인 앰플리튜드라고 하면 어떻게 그 앰플리튜드 값을 구할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의 육식에서 봤더니 이렇게 여러 그 인자들, 진폭들, 앰플리튜드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앰플리튜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숫자였죠. 어떤 숫자들이었습니까? 이것들은 컴플렉스 넘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바로 요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데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그런 앰플리튜드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런 앰플리튜드 티피컬한 값이 어떤가 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값을 주려고 하는 데는 양자역학의 좀 고급스러운 측면, 그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고전역학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만 다뤘죠. 그런데 미지세계에 있는 빛이나 전자들은 내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폴라라이제이션입니다. 빛은 전자기장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가는 것이죠.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이동을 해서 이 전자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정한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폴라라이제이션은 전자기파의 내부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전자의 경우에는 고유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고유스핀은 한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돌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여기서는 지금 아직은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건 곧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 건 빼고 티피컬한 앰플리튜드를 본다면 그거 뺀다면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 give it so that you can solve problems involving various combinations of slits.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슬릿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하나의 값을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값을 어떻게 구할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에서 X까지 간다 뭐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R1에서 R2까지 간다, 그런 앰플리튜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 공간에서 한 위치 R1에서 다른 위치 R2로 정해진 이 에너지 E를 갖고 이동하는 입자의 경우에, 정해진 에너지 E를 갖고 이동하는 입자라고 하는 건 그 입자의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거죠. 그 입자가 에너지가 전혀 안 변하는 건 어떤 입자냐면 자유입자입니다. 힘을 받지 않고 이동하면 그건 자유입자고, 그 경우에는 그 입자의 에너지가 안 변하죠. 그럴 때는 그 앰플리튜드가 R1에서 R2로 이동할 때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R12분의 exponential IH바분의 P R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H바분의 P를 우리가 뭐라고 간단히 쓸 수가 있냐면 K라는 것으로 간단히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P는 운동량입니다. 선운동량. 선운동량을 H바로 나눈 걸 뭐라고 하냐면 파수라고 했죠.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웨이브 넘버. 이 웨이브 넘버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형태에서 앞에 이제 상수가 붙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앰플리튜드는 이건 사실은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는 이제 파동함수에 해당하는데, 이런 파동함수는 그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해주더라도 상관이 없죠. 일관성 있게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숫자를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 규격화시키는 숫자를 택하기도 하죠. 아무튼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상수가 어떻게 이제 구해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하나 뺀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앞에 붙을 수 있는 상수는 지금 생략하고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 R12는 뭐냐면 R1에서 R2까지 가는데 R1은 벡터고 R2도 벡터입니다. R1에서 R2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걸 R12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벡터 R2에서 벡터 R1 뺀 것의 절대값, 이게 바로 이제 그 크기, 그게 바로 거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P는 선운동량은 무엇에서 구하냐면 에너지로부터 구합니다. 에너지를 알면 선운동량을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 에너지가 상당히 커서 상대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론에서 에너지와 선운동량과 정질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상당히 작아서 비상대론을 이용한다고 하면 단순히 운동에너지는, 이때 이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에 해당하고 운동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선운동량을 구하고, 그 선운동량을 구하면 그것을 H바로 나누면 파수가 돼서 IKR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그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 진폭이 작아진다. 요 R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쓴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실은 그 원에서 점으로 된 소스에서 퍼져 나가는 파동, 일반적인 파동을 표시하는 식과 사실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equation 3.7 says in effect that the particle has wave-like properties. particle has wave-like properties. 자, 이렇게 3의 7식으로 된 건 바로 이 진폭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진폭이 바로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죠. The amplitude propagating as a wave with a wave number equal to the momentum divided by h bar. 그래서 어떤 웨이브냐면 그 웨이브 넘버가 파수는 바로 파동에서 나오는 거죠. 파동에서 파장분의 2파이가 파수였습니다. 그 파수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선운동량을 H바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파수가 갖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봤더니 파동이라고 얘기해 놓고 시간에 대한 건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Time dependence of the amplitude. 진폭이 타임은 어떻게 의존할까 하는 거죠. In the most general case, the amplitude and the corresponding probability will also involve the time. 그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폭도 앰플리튜드도 당연히 시간에 의존하겠죠. 그리고 그 진폭으로 구한 확률도 진폭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면 그것도 시간에 의존할 텐데, 일반적으로 진폭은 시간에 의존하고 그 진폭에 대응하는 그 진폭으로 구한 확률 또한 시간에 의존할 것인데, For most of these initial discussions, we'll suppose that the source always emits the particles with a given energy, so we will not need to worry about the time.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이거 논의할 때, 이 처음 논의 과정에서는 그 공구번이, 이 전자총이나 이런 공구번이 항상 입자들이 똑같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는 입자들을 방출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타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나오는 입자들의 타임 디펜던스는 다 똑같다,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But we could, in the general case, be interested in some other questions.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질문, 다른 경우에 질문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일정한 그 에너지를 갖고 나오는 그 입자들은 다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는 거를 더 이상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에 의존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시간에 의존한 앰플리튜드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시간에 의존한 앰플리튜드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 조건은 P가 T는 제로이고, 나중 조건은 R이 있고 T는 T1인데, 이건 바로 무슨 거냐면 입자가 T는 제로에서 위치가 P인 데서 발생한 입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T1일 때, 이 말은 제로에서부터 T만큼 경과됐을 때죠. 위치가 R1인 위치에 도달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보는 것처럼 R과 T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시간과 위치에 의존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you will get different results if you put the detector in different places and measure at different times. 그래서 시간과 위치에 모두 다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텍터를 서로 다른 위치에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겠죠. 또 디텍터를 놓고서 서로 다른 시간에 재면 역시 시간에 의존하겠죠.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시간 T와 위치 R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앰플리튜드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할 때 그 앰플리튜드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치와 시간에 의존한 함수,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일반적으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파동 방정식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시간에도 의존하고 위치에도 의존하고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파동 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항도 존재하고 공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항도 존재하죠.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이제 파동 방정식의 형태인데, 위치와 시간에 의존한 앰플리튜드가 만족하는 비상대론적 미분 방식,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도 위치로 편미분한 항이 있고 시간으로 편미분한 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One has then a wave equation analogous to the equation for electromagnetic waves or waves of sound in a gas.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양자역학에서도 일반적으로 파동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그런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데, 이게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는데, 그 파동은 어떤 파동이냐면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 또 waves of sound in a gas. 기체에서 음파가 이렇게 가면은 그 기체의 분자들이 막 진동해서 전달되죠. 이런 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역학적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나 역학적 파동에서의 파동 방정식과 비슷한 파동 방정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 양자역학에서 구하는 웨이브 펑션하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진짜 파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However,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wave functions that satisfy the equation is not like a real wave in space. 그래서 양자역학에 나오는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는 공간에 만들어지는 진짜 파동과는 같지가 않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ne cannot picture any kind of reality to these waves as one does for sound wave. 파동 방정식에서 얻는 파동 함수가 만드는 웨이브, 이건 웨이브처럼 행동하고 웨이브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마치 음파가 하듯이 그런 웨이브라고, 그런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 파동 함수가 있는데, 파동 함수는 역학적 파동이나 전자기파처럼 파동 방정식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그래서 구한 파동 함수는 역학적 파동이나 전자기파와 같은 종류의 파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었지만 전자를 입자와 파동이라고 할 때 그 파동의 성질,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파동이 바로 전자기파나 역학적 파동과 같은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의미가 확장되고 일반화되어서 파동을 서로 다른 것을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도 처음에 혼동을 했었습니다.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를 구분한다면 역학적 파동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학교에서 배운 파동은 매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줄을 흔들면 줄의 파동이 쭉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만 흔들었는데 그 줄에서 흔들리는 현상이 줄을 따라서 쭉 전달되는 거, 이게 역학적 파동이었기 때문에 역학적 파동에서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됐죠. 근데 전자기파는 어떠냐? 빛이 이제 나중에 파동이라고 했을 때, 처음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빛이, 뉴턴은 처음에 입자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라고 하고, 파동의 증거가, 토마스 영에 의해서 파동의 증거가 딱 발견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빛이 역학적 파동과 같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빛의 매질을 찾았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진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되는 현상이었죠. 그러면 역학적 파동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그 파동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됐었고, 전자기파도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됐죠.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 전부 다 간섭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간섭 현상을 가지고 이거는 파동이다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전자기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섭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토마스 영이 빛은 파동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파동이 역학적 파동이라고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파동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확장이 왔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것 같으면, 17세기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입자 또는 파동이다. 그래서 입자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입자는 이동할 때 질량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고, 입자는 절대로 간섭 무늬를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파동이란 무엇이냐면, 이동할 때 질량은 이동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매질의 각 부분이 진동하는 모습만 이동하는 거였죠. 이 경우에 파동은 두 파동이 만나면 간섭을 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줬죠. 그래서 18세기가 돼서는 어땠습니까? 입자가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자마자 어땠습니까? 토마스 영이 파동의 증거인 빛의 간섭 무늬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맥스웰과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이론적 예언을 하고, 빛은 바로 이 전자기파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실험으로 입증이 됐죠. 근데 놀랍게도 마이켈슨 몰리가 빛의 매질이라고, 빛은 당연히 빛이 파동인 것이 알려진 것과 동시에 빛은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이 에테르를 확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빛은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지만 간섭의 성질을 갖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빛의 이중성을 알기 전까지 빛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면, 빛은 입자와 파동 중 어떤 것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17세기에 이렇게 물어봤고 18세기에 그렇게 물어봤죠. 이럴 때는 빛은 물질 입자와 역학적 파동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역학적 파동 아니었죠. 그리고 물질 입자도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파동 개념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어떻습니까? 진동하는 매질의 변이가 전달되는 것이고, 전자기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되는 것인데, 확률파는 뭐냐면 변화하는 파동함수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 파동함수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바로 앰플리튜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앰플리튜드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확률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역학적 파동이 만나면
변위가 중첩이 되고, 전자기파는 두 전자기파가 만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중첩이 되고, 확률파는 두 확률파가 만나면 앰플리튜드가 중첩이 된다. 중첩이 된다고 하는 건 두 개가 더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중첩된 것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해서 관찰하냐면 제곱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에서도 제곱을 관찰하면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고, 전자기파에서도 제곱을 관찰하면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고, 확률파에서도 어떤다 그랬습니까? 앰플리튜드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피어런스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파동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 가지의 파동은 같은 파동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파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문제는 우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확실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자가 지금 앞에까지는 전부 다 한 입자에 대한 실험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도 한 입자만 측정했죠. 전자총에서 한 입자가 나와가지고 한 입자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두 입자를 측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Although one may be tempted to think in terms of particle waves when dealing with one particle, 그러니까 한 입자만 갖고 놀 때는 그것이 바로 파동과 비슷한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particle waves다.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입자다. 이런 식으로 particle waves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을 받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it is not a good idea. 파인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if there are say two particles, the amplitude to find out at R1 and the other at R2 is not a simple wave in three-dimensional space. 왜냐하면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입자가 있다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입자는 R1에 있고 다른 입자는 R2에 있을 거를 발견할 앰플리튜드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공간에서 파동은 XYZ의 함수였죠. 근데 이것은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간단한 함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But depends on its six space variables R1 and R2. 두 입자를 관찰하니까 R1에 XYZ 3개가 있죠. R2에도 XYZ 3개가 있죠. 그래서 6개의 변수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R1과 R2로 주어지는 6개의 공간좌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파티클 웨이브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프린시플이 또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dditional principle이라고 얘기했어요. If we are, for example, dealing with two or more particles, we'll need the following additional principl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입자 또는 더 많은 입자를 다룬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rovided that the two particles do not interact. The amplitude that one particle will do one thing and the other particle something else is the product of two amplitudes that the two particles will do the two things separately. 영어로는 이렇게 긴데 이거 번역하면 굉장히 짧아요.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자유입자처럼 움직이고 또 하나는 자유입자처럼 움직이죠. 그런데 두 입자를 함께 기술할 진폭은 두 입자를 따로따로 기술할 두 진폭을 그냥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이걸 예로 쓰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입자 1이 S1에서 A로 갈 진폭을 A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자 2가 S2에서 B로 갈 진폭이 이렇다면 입자 1과 2가 각각 S1에서 출발해서 A로 가고 S2에서 출발해서 B로 가고 동시에 이렇게 될 확률은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그냥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additional principle을 이용한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이용을 했었던 것이죠.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일어나는 것은 더했고 진폭을 더했고 그 경로에 여러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 곱했죠. 이것도 입자가 두 개 있을 때도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 2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입자가 오는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였죠. 이랬을 때, 입자가 두 구멍 1과 2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검출기에서는 뭐만 봅니까? 입자 위쪽 구멍 1에서 나올 때, 그 구멍 2에서 나올 때 요것만 보죠. 그 전에 구멍 오기 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자. 그렇지만 그 모르는 데서 입자 1에 도달할 앰플리튜드하고 입자 2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를 안다면, 그 앰플리튜드는 숫자죠. 그 숫자 2개. 그래서 소스에서 1에 도달할 앰플리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에서 2에 도달할 앰플리튜드가 있다면, 요 두 숫자만 안다면, 그러면 요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양자역학에서 다 예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two complex numbers are enough to predict all the future. That is what really makes quantum mechanics easy. 이 두 컴플렉스 넘버만 알면, 그래서 저 앞에서 구멍 전에 입자가 구멍 1에 도달할 앰플리튜드하고 구멍 2에 도달할 앰플리튜드 입자 두 개만 알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이제 쉽게 쉬운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of course, these numbers depend upon where the source is located and possibly other details about operators. 물론 요 두 앰플리튜드 1S하고 2S가 요거 이 숫자를 구하려고 하면 소스가 어디 있는지, 오퍼레이터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거리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숫자만 딱 주어지면 그 뒤에 일을 구할 때는 앞에 있는 알 건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숫자만 알면 되지, 그 전에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로 하면 but given the two numbers, 두 숫자만 주어졌다고 하면 we do not need to know any more about such details. 두 숫자 말고 다른 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의 1절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의 2절, 우리 1장에서 했던 two slit interference 패턴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